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다 구직이 쉽지 않자 결국 길거리에서 구직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남성이 그에게 작은 일자리를 제공한 겁니다. 청년은 감사의 뜻과 함께 당당히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드는 용기를 낸 이 청년은 이제 성심성의로 일자리를 준 분에게 보답하면서 앞날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직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형편에 피켓을 들고 구직에 나선 청년의 작은 용기에 작지만 밝은 빛이 내려왔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에게도 살만한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요. 오는 22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 살만한 세상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릅니다. 거위의 꿈 들으시고요. 오늘은 경제대입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눈물을 비웃어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즉시 황. 신년에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뜨거운데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8연속 금리 동결, 비트코인의 미국 ETF 승인까지 살만한 세상 수요일에는 경제 흐름을 짚어봅니다. 디지털 자산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투자 분석가시죠.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그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라는 본부에 있는데요. 네. 지금 작년에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 주가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지금은 대체 뭘 사야 되느냐 그리고 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하고 수익률이 좀 처지신 분들하고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안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연초부터 올해 뭐 투자해야 되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작년에 저점 가격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지나갔고 지금 매수하러 가시면 너무 비싸 보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까지 나면서 네.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데 왜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바쁜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키스트님, 눈이 사뿐히 내려오면 마치 빗망울의 실루엣이 하늘거리는 것 같아요. 들꽃과 빗망울이 어우러진 사진과 노래를 보고 듣고 있노라면 춥지만 훈훈해져요. 네, 오늘 오후에 경기 북부와 서울 강서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또 한태현님은 금방이라도 눈비 내릴 듯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살만한 세상 출석했습니다. 한 점이라도 듣고 살만한 하루 만들어가고 싶네요. 모두들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출석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난 11일이었던가요? 한국은행,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3.5%죠? 네. 작년 2월부터 8번째 동결인데요. 네. 왜 그런가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왜 하게 됐나를 생각해 보시면요. 동결의 이유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사실 물가였죠. 네. 미국이 먼저 물가 상승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이 먼저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동결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신호만 줘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극을 할까 봐 네. 동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금리를 올리면 이 상황에서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내수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래서 올리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내릴 거냐 내리기에도 내렸다가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거나 네. 이거를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인하할 계획을 빠르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세요. 네. 왜냐하면 조금만 내려갈 것 같아도 이게 부동산을 또 자극하는 부동산을 그렇죠. 사고 싶게 만드는 네. 대출 증가 요인이 될까 봐 지금은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네. 양쪽에 주는 영향을 걱정해서 네.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 이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것도 꼽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건설회사 워크아웃 소식도 있었고 금융권에서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신용 보고서에서 이걸 계속 우려하고 있을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연체율 상승이 상당히 금융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회사들이 이 PF를 늘려온 거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동안에 계속 늘려왔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조금 낯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리스크가 되느냐.
건설회사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은 건설회사 재무제표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관리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대체로는요. 예.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시행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땅 사서 개발해야 되는데 땅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돈을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려면 시행사가 건져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은 시행사가 사실은 그렇게 대형 시행사라고 할 만한 역사 깊은 시행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땅을 살 돈부터 사업할 자금을 대출을 받고 이거를 그럼 누군가가 보증을 해줘야겠죠. 네. 이게 금융기관들이 다수가 보증에 들어가고 건설회사가 보증을 하기도 해서 예. 시행사는 이 사업을 원래 계획한 대로 빠른 속도로 땅을 다 사고 인허가를 잘 받아서 높이 지으면 분양을 많이 하죠. 세대수도 늘리면 좋고요. 이렇게 인허가를 빨리 받아서 높은 분양가에 빨리 팔면 적은 자본으로도 남들이 보증해주는 대출로 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9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이 상승하니까 예. 이 규모가 점점 늘어났던 거고요. 예. 문제가 된 것은 22년 하반기부터 네. 금리는 올랐는데 분양가는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1년 반쯤 됐군요. 그렇죠. 그동안 그때 사실 레고랜드 사태도 또 있었죠. 네. 그러면서 시행사들이 대출의 이자를 내지 못하고 네. 점점 차환이라고 하는데 만기가 오면 또 빌려야죠. 예. 그때마다 보증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빚내서 빚 갚고. 네, 그게 지금 1년 반 정도는 누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면 신용도 아니고 사실 담보도 없이 프로젝트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보증을 또 옆에서 네.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가 해주고 이런 게 이제 관행이 돼 있죠. 건설사나 증권사나, 증권사나. 네, 다양한 주체가 예.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 시행사가 더 크고 네. 건설사가 그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주는 보조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건설사가 크고 시행사가 작다고요. 그렇죠. 네. 시행사가 한국에도 역사가 깊고 자본이 꽤 있는 자본력이 있는 시행사가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일반인들은 시행사의 브랜드도 잘 모르고요. 네.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을 훨씬 많이 알고 계시죠.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분이 시행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건설- 한국에도 그런 네.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요. 네. 많지가 않죠. 대체로는 시행사가 자본이 좀 적은 상태로 하게 되고 이게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사실은 원래는 한국에서 건설사가 시행업을 했었습니다. 네. 98년 IMF 전까지 건설회사가 겸업했죠. 직접 네. 그렇죠. 직접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일으켜서 땅을 직접 사서 개발하는 게 과거에는 더 많았는데요. IMF가 오니까 줄도산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을 하게 된 거고 건설회사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보증만 서는 우발부채라는 항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커진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미국은 디벨로퍼가 큰데 우리는 왜 시행사가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분양 구조에 있습니다. 네. 선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에서의 현금 흐름을 처음에 얼마만큼을 누가 넣고 나면 어떤 사업 수익이 들어와서 이 대출이 잘 갚아질 수 있는지를 잘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출을 해줘야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면 잘 되니까 보수적인 가정을 해도 80%는 팔리겠지. 분양가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릴 수 있겠지. 이런 낙관적 기대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행사가 자본이 적은데도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선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을 안 한다면 마지막에 후분양을 한다면 사업기간 내내 시행사가 자금에 대한 계획이 확실해야 될 텐데요. 선분양을 하면 당첨되신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10% 먼저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중도금을 6개월 몇 개월마다
계속 납부를 하십니다. 그럼 이 돈이 바로 돈이 돌죠. 그럼요. 그 돈으로 공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했던 거고요. 시행사의 자본이 적으니까 당연히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증기관의 신용도를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보다 더 중요하게 봐왔던 것이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시긴 한데요. 사실 기준금리 자체는 시장금리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점으로 잡는 금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시행사들의 이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시장의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채권금리, 대출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해서 지금 채권시장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미 8번 연속으로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자체를 보실 것이 아니라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담보대출금리를 보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는 조금 내려온 추세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24년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해도 심지어 채권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준금리 동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김현배 연구위원은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네. 금리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기준금리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 채권금리를 보셔야 된다. 시장금리를 봐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열매 연구위원과 함께 2024년 경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궁금점 유료 문자 50원 샵 0951이나 유튜브 TBS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주시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될까요? 네, 저희 같은 큰 증권회사, 저희 NH투자증권 같은 회사에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자 다 담당이 있고 하우스 뷰라고 해서 하우스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근데 네. 저희 회사의 뷰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는 전망을 어떻게 내놓죠. 본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가 전망해서 하우스 뷰가 나가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이 아마도 6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거라고 보고요. 네. 보통 그러면 시장이 더 빠릅니다. 채권 시장이 더 먼저 움직여서 네. 시장에서 6월에는 인하하겠구나 라고 본다면 한국은행도 미국이 6월에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걸 감지하면서 5월에 인하를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저희 회사의 전망입니다. 자, 지난주였죠.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개시됐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좋지 않죠. 그 태양건설의 규모도 PF가지만 4조 원 정도로 물려 있죠. 네, 추산이 되는데요. 워크아웃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었었고 네. 이 의사결정, 그러니까 태양건설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4조 원에 달하는 PF를 일으키게 된 이 네.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누구냐. 예. 이게 혹시 경영진 그리고 그것이 이 회사를 소유한 오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됐고 네. 결국에는 채권단이 그냥 막바로 워크아웃을 조건 없이 해줄 수는 없다. 네. 사재 출연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이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했던 거에 그나마 안도라면 법정 관리로 바로 가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채권단이 실사를 들어가게 되고 네. 실제 상황을 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 기업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네. 게 아마도 4월 달 정도에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태양건설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다음에 또 누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느냐 네. 부실 건설사가 더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네. 걱정이 지금 시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간의 다른 회사 이름들 뭐 적지 않게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그 시행사가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잔액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PF 규모는 한국은행이나 다양한 신용평가사들이 추산하기로 지금 134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만 134조 원이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업 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 부동산업 대출입니다. 네. 1등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데 건설 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이 6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이제 PF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금액이 큰데 점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1금융권, 은행들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1%가 안 되는 0%대, 0. 몇 % 정도의 연체율이 약간 상승한 정도인데 문제는 비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은 이제 증권사나 소규모 증권사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연체율 올라가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태형건설 경우에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니 찬성률이 96%가 넘었어요. 네. 이게 이제 찬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 기준으로 먼저 정하는데요. 금액 기준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찬성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무기명 투표가 안 됩니다. 금액이 높은 데부터 어떻게 네. 할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워크아웃 개시에 반대하는 것은 금융권 스스로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 법정 관리를 바로 가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찬성률이 높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구책까지 내놨던 것도 네. 대주주 측에서 우리가 주식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네. 최대한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고 네.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신뢰를 좀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태형그룹이 이제 계열사 중에 뭐 여러 개 이런 거를 이제 팔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내놔서 세간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바로 이 기업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죠. 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담보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워크아웃이 잘 되면 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구조조정 그렇죠. 촉진법에 의해서 예.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을 청산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기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채권단이 지원을 해주고 네. 일부 채무를 탕감해주기도 하고 유예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기업도 당연히 비용도 절감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책임 경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자구책으로 내놓은 뭐 기업들이나 주식을 다 팔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가는지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아웃이 잘 될 걸로 그 세간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법정 관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은 채권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이 합의해서 채권단이 좀 주체적으로 이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한다는 거고요. 네. 경영권은 보장을 해주고 네. 목적 자체가 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아웃 하면은 과거에도 보시면은 다 법정 관리 가기보다는 다시 또 몇 년 후에 기업의 네. 상태가 좋아져서 네. 워크아웃 졸업한다고 하는데요. 네. 워크아웃 개시했다가 졸업해서 다시 좋아진 기업들도 상장사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법정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회생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 이미 부도가 좀 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을 못 갚고 채권단이 나 돈 내놔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법원으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건 법 자체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회생보다는 이거는 좀 더 채무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 신청하면 경영권 일단 박탈당하고 네. 법정 관리인이 이 회사에 와서 이 채권단에게 이 회사를 청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가지고 이거 청산하느냐 마느냐 파산할 거냐 마느냐 이 결정을 해서 빚을 갚게 해주는 네. 자산들을 정리해주는. 그래서 주체가 이거는 법원에서 보낸 법정 관리인이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채권단이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PF 그 유동성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데 말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타깝게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는 아마 구글에 찾아보시면 2008년에도 굉장히 많았고요. 2012년 정도가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었는데 건설회사 구조조정이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에 대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경고를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초기에는 조금씩 합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시작을 하는데 이 규모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너무 커진 거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가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를 거의 안 하다시피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토지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땅값이 비싼 동네냐 싼 동네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한 40% 50% 보거든요. 그러면 1조 원짜리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사업에 토지비가 5천억이라고 하면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느낌상으로 얼마 있어야 이 사업을 감이 안 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해외였다면요. 1조 원짜리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제 느낌으로는 부채 비율을 400% 일으킨다고 해도 최소한 2천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천억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런데 한국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8천억 대출이 필요가 없기도 하고 토지대금 5천억 더하기 일부 사업비와 이자 비용만 대출을 받으면 분양만 시작하면 돈이 들어와서 점점 갚아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시행사는 이 5천억짜리 토지에 최소한의 계약금인 500억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500억도 없이. 이 500억 안에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소형 증권사들이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자기 자본 규제를 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과거에도 한 100억만 갖고도 하는군요. 100억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적은 경우까지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네요. 위험하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거고 네. 이 보증을 증권사나 건설회사가 해줬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진정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려면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도요. 네. 보증기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도 이 사업성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신용 보강을 해주는 보증을 서주는 주체의 신용도만 보면 어차피 얘가 책임질 거니까 그렇죠. 빌려주면 된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 그렇군요. 그러면은 볼수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집값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집값 전망을 제가 뭐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사실 뭐 맨날 틀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와서 그만 얘기해라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어려운 게 예측이고 저희는 타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네. 10번 찍어서 10번 다 틀리기도 힘들고 네. 10번 다 맞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타자가 뭐 전부 다 때리는 게 아니고 3할만 넘어도 아주 그렇죠. 강타자잖아요. 승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건데요. 맨날 틀리지만 뭐 계속 틀릴 수는 없겠죠. 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그래서 지수 자체를 보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거래가 많을 것이고 네.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려고도 안 하시고 팔려고도 안 하시는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전 고점에 매도하고 싶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저점에 매수하고 싶으신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면 네. 올해 상반기는 가장 재미없는 게 거래는 잘 안 되면서 변동성은 오히려 좀 줄어들 것이고 네. 박스권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미소도 한번 지어보시고 잠자는데도 깨워보시죠. 퀴즈 나갑니다. 소에 대한 퀴즈입니다.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가야 되겠습니다. 카더가든이 부르는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의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익혀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 안으리.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그 어떤 말이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물러 주기를.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의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익혀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 안으리. 내일 하루 끝이 지나갈 때면 검은 새벽을 또 맞이할 때면 내일 그렇듯 또 아침은 오네. 그래 그래 지치지 말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 안으리.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6분 교통정보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1시간 사이 서울도심 눈 내리는 곳들 많아졌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 굵은 눈발이 떨어지고 있고요. 고속도로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빗길입니다. 조금 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수원나들목 진출로 쪽에 승용차 사고 나면서 진출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는 서울 쪽으로는 수원 신갈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는데 신갈
분기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5차로와 갓길 통제하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여전히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눈발 때문인지 서부간선도로 속도 내기도 어렵습니다. 외곽 방면 평균 30km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척교를 통과하면서부터 정체 심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에 차량 석 대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들 모두 갓길 쪽으로 최대한 옮겨졌지만 4차로에도 일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하남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 반포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은 양방향 모두 차간 거리 좁혀지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35분 걸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수요일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의 넌센스 퀴즈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자어 아닙니다. 지금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장대소 이건 내자니까 안 되고요. 가렵소, 해우소, 웃기소, 웃었소, 음매에 다 오답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자, 김 의원님. 네. 디지털 분야 쪽에서도 전문가 아니시세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이 문제 미국에서 지금 ETF에다가 비트코인 현물을 승인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네,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아시니까 네. 비트코인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간단하게. 네, 비트코인은 피어 투 피어 개인 간의 네. 캐시 시스템.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적을 수 있는 네. 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부를 만드는 기술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10월 30일에 백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게 공개가 되고 2009년 1월 3일부터 비트코인이 실제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09년부터 생성이 됐는데 이게 뭐냐 대체. 네. 그러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2013년에 생기게 되고요. 네. 처음에는 이거 요물 같은데 과학자들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이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 그래서 네. 비트코인 2만 개 주고 피자 사 먹은 분의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2만 개면 얼마죠? 근데 네, 그럴 정도로 이거 신기한 블록체인 기반의 뭔가 거래를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서 거래되는 단위가 비트코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거 재밌네 돈 주고 사볼까? 라고 하면서 거래소가 생기게 네. 된 거고 그러고 나서 금융기관에 들어오게 된 최초는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CME CBOE라고 하는 미국에서 역사가 깊은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선물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선물 ETF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승인했다는 건 뭐냐면은 선물 ETF를 승인해 준 이유는 ETF라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 네. 펀드 중에 하나인데 네.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지수를 추종해서 우리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상품들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 모아서 펀드 네,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근데 CM이라는 믿을만한 오래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놓고 그걸 기초 자산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얘를 기반으로 하는 ETF 승인은 SEC가 쉽게 해줬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거래는 진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 이거는 사실 지금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지 않죠. 안 하고 있죠. 그냥 코인 거래소라고 하는 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SEC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어디를 보고 믿고 네. ETF라는 거를 출시를 해주겠느냐. 예. ETF라 함은 기초 자산의 가격을 누군가가 시세 조작을 하지 않고 예.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는 기초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신청을 안 받아주다가 네. 이번에 갑자기 11개의 ETF를 현물 ETF.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하시면 이 ETF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만큼 현물 비트코인을
사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는 상품을 SEC가 정식 승인을 최초로 한 거라고 네, 볼 수 미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을 이제 인정했네요. 그렇죠. 예, 제도권 금융으로 입성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코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예금 보호도 안 되고 네. 이 금융기관도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네. 했던 것이 미국 기준으로는 증권회사 계좌 갖고 계시면 증권회사에서 ETF 다른 ETF 네. S&P 500이나 채권 ETF나 이런 금융 ETF 거래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비트코인도 현물 네.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네. 만든 거. 그 2,100만 개만 네. 채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금과 비교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수량이 정해져 있다. 네. 바꾸지 않는다. 2,100만 개가 나오고 나면 끝난다라고 해서 금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코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굳이 따지자면 양이 제한적이고 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측면에서 금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거는 이제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투자 상품 쪽으로 좀 가 있잖아요. 사실 화폐를 대체할 수단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의 백서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는 캐시 시스템 이게 이제 개인 간 거래를 장부에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예. 발행량을 우리가 다 같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요게 더 중요하게 강조가 돼 있지. 이거를 캐시로 쓰자라는 얘기를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캐시로 쓰는 거는 안 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이거는 현금처럼 쓸 수가 없는데 거래소가 생기면서 약간 양이 제한적이라고 하고 신기한데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투기적 상품으로 변질이 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824님. 전주로 출장 가는 중입니다. 라디오 듣다 잠시 세우고 문자합니다.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207님. 음매. 틀렸습니다. 도봉산인데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8724님. 하남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6067님. 저는 석관동입니다. 한방눈이 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732님 또 4475님 광주에서 문자 보냅니다.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1835님 이분은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뉴스 보면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만 나오고 우울하네요. 웃을 수 있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고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가상자산이 이제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까지 인정을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뒤따르겠네요. 한국을 비롯해서. 아직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미국이 참 그 법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네. 법대로 돌아가는 국가구나. 예. 라는 걸 이번에 느낀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ETF 승인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코인 업계의 큰 회사가 네.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신탁 상품 출시한 걸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자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팔고 싶어도 유연하게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2022년도에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도 이거를 ETF로 상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쉽게 거래가 돼서 투자자들이 팔고 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하는데요. 네. 그걸 계속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거절을 해요. 예.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거래가 명확하지 않고 가격이 조절되는 메커니즘,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을 현물로 취급하는 ETF를 우리가 상장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포기를 안 하고요. 계속해서 신청을 하다가 예. 법원에 가요. 예. 증권거래위원회의 거절이 불합리하다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죠.
왜냐하면 ETF라는 것은 출시의 조건이 있는데 네. 이 조건을 다 맞춰서 가져갔는데 네.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네.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고 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ETF를 상장하는 절차에 요건을 맞춰서 가져온 것들을 승인한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더 강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랜섬웨어 그리고 나쁜 자금 세탁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밝히면서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갖고 법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일 뿐 비트코인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 단계고요.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네요. 당분간은. 네, 무조건 따르지는 네. 않을 수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미국이 이거를 열어주면서 위험을 경고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네. 투자자가 자유롭게 해라. 하지만 당신의 책임이다. 네. 라는 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열어준다고 해서 국가가 이거를 권한다. 이렇게 네.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자의 자유다. 네. 자유를 열어준다 정도로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ETF라는 게 이제 주식처럼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인덱스 펀드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는 건데 11개 종목을 승인했다는 거죠, ETF 네. 비트코인. 그게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블랙록 경쟁사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을 안 한다. 이거는 왜 이게 주목할 기사가 됐나요? 왜냐하면요. 블랙락 하면은 해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우수한 네. 1등 운용사 전통 강자예요. 예. 근데 뱅가드는요. 뱅가드도 한국 투자자분들은 좀 낯설으실 수 있는데 뱅가드는 블랙락에 비하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네. ETF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시하면서 네. 이제는 블랙락이랑 ETF 시장에서는 1, 2위를 다툴 만큼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뱅가드가 얼마나 지금까지 ETF 출시에 적극적이었는지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데도 증권거래위원회가 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났는데도 뱅가드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네. 뱅가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뱅가드는 과거에도 ETF 자체는 적극적으로 출시했지만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인버스, 역방향으로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상품이나 네.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뱅가드는 비트코인이 아직 검증된 자산이 아니라는 본인들의 철학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운용사의 자유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반면에 블랙락이나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우리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BS 캠페인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대설과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많이 내리는 폭설. 모두 대비가 필요한데요. 내 집 앞 도로나 지붕에 쌓인 눈은 바로바로 치우고요. 집 주변의 염화칼슘과 모래의 위치를 알아두어 폭설에 대비합니다.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 지역에서는 식량과 연료를 준비해주세요. 가급적 외출은 피해주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개인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어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유지하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에는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 쪽에 사고 차량이 서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현재 공항 쪽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는 정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일대, 다시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밀리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정체가 안 풀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계속해서 탄천 1교까지 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증시에서 ETF에 승인이 됐다. 그러니까 한국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사실 승인 기대감이 그 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격을 추정하거나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추천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현황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승인 전에 오히려 기대감이 컸던 것 같고 승인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다가 네. 승인 후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는 많이 됐고요. 승인 전에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됐던 네. 것 같고요. 네. 왜 떨어졌을까요? 승인 후에? 사실 그거는 저희도 네.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네. 기대감이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이 만들었던 신탁 상품에 묶여있던 네. 팔지 못하던 그 비트코인이 현물로 상장이 되면서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았던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추정도 있는 상태고요.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에 얼마가 움직였다고 이게 분석이 가능하거나 네. 그런 자산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 네. 금이라면 쓰는 사용처에서 가격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인을 너무 면밀하게 뭐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도요. 이건 24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 어느 순간 확 늘었다가 줄었다가 네. 그러고 있고 작년에 시장이 완전히 침체기였을 때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열매 연구위원님과 함께 여러 경제 상황, 불확실한 2024년 조목조목 전망을 해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가 웃는 소리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하하였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하하였습니다. 네, 정답 우하 보내주면서 겨울비가 내리니 마음까지 촉촉해지네요 라고 문자 주신 4432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은요. 살만한 세상의 영원한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두아 리파가 부르는 뉴 룰스입니다.